네, 자, 오랜만인 것 같네요. 자, 지난 8월 달에 시행됐던 그 특별회차 시험, 이론 시험,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2017년 그 시험 일정 발표된 걸 보니까 특별회차라는 명칭은 2016년도, 15년부터 2016년도까지만 사용하고, 2017년부터는 특별회차 없이 계속해서 뭐 59회, 60회, 60일 이런 식으로 명칭이 아마 70회부터죠. 네, 70회부터 해서 쭉 그냥 순서대로 갈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별회차라는 명칭은 2016년까지만 이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론 시험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 전에 요게 난이도가요. 제일 낮은 게 최근 한 2년 동안 보면 32%, 34%, 30%대가 3번. 그 다음에 제일 높을 때가 50%가 나왔고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45%, 요 44%, 요 정도가 중간 40% 초반, 40%나 44, 이 정도였고, 47, 50%는 제일 쉽게 나왔던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평상시보다도 모의고사 이렇게 풀어보면 조금 쉬워 보인다라는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주식회사 세진테크는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 이거 뭘로 해야죠?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 차변에 뭐? 대변. 현금 줬다. 그럼 대변에 현금 이렇게 가겠죠. 계약금 먼저 준 거. 선지급의 줄임말 선급금이죠. 자, 이렇게 돼야 분개를 했어야 했는데 매출 원가로 처리하였다. 다시 말해서 선급금은 뭐예요? 요거는 자, 자산 증가입니다. 자산 증가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은 적게 표시한 거죠. 자산은 이 적어야 되는데 증가 선급금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으니까 자산은 과소 표시가 된 겁니다. 반대로 매출 원가로 처리해 버렸어요. 선급금 자리에 매출 원가로. 자, 매출 원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매출액의 반대, 매출액이 수익이니까 비용으로 처리를 해 버렸다. 그러면 하지도 말아야 될 비용을 발생시켜 버린 겁니다. 비용을 발생시키면 비용이 많을수록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당기순이익은 적어지겠죠. 비용이 많아지면. 당기순이익은 과소 표시가 됐고 당기순이익이 적게 표시되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수익이 적어지니까 자본금도 적게 됐죠. 그래서 자본금, 자본, 과소. 자, 이렇게 표시가 지금 현재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하나 실수함으로써 자산도 적게 했고 비용이 많이 발생돼 버렸으니까 당기순이익도 과소됐고 자본도 그에 따라서 적게 표시됐습니다. 자,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자, 해당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본이 과대가 아니죠. 과소. 이거 틀렸고 이익이 과소된 건 맞습니다. 근데 부채는 여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웃. 수익이 과대 비용을 많이 했지 수익을 많이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웃이고 자산이 과소. 자산 과소됐죠. 그 다음에 자본. 비용이 많이 되니까 이익이 줄어들고 자본도 과소가 된 거. 4번이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딱 보면 이건 저도 헷갈려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한번 이렇게 펜 가지고 하고 그리고 찾아야 정확하고 맞는 답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밑에 추가, 앞에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걸 추가로 가져왔는데 근데 약간은 문제 출제에 있어서 조금은 좀 뭔가 2% 부족한 출제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는데 다음 지문에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은 크게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정답은.
신뢰성만큼 중요한 질적 특성은 아니나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가 기업 실체 간에 비교 가능하거나 또는 기관별 비교가 가능할 경우 회계 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 자, 목적 적합성, 신뢰성 요 두 가지를 갖춘 상황에서 비교 가능성이 회계 정보가 비교했을 때 다른 회사 또는 전기, 단기 비교했을 때 그에 따른 어떤 그 질적인 특성, 왜냐하면 좋은 질적 특성이라야 내가 그 회사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질 않으니까. 근데 목적 적합성과 실성을 갖춘 정보가 자 기업 실적에 비교 가능하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말인데 어쨌거나 지금 정답은 여기 4번 신뢰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2%가 부족하다고 한 거는 뭐냐면 이 신뢰성 안에 표현이 충실성과 중립성이 있어요.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표현이 충실성, 물론 회계공조는 이건 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고 표현이 충실성과 중립성도 신뢰성 안에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좀 출제하는데 이거 어거지피면 사실은 좀 머리가 좀 복잡한 건데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해가능성 이건 뭐냐면 보편적으로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크게 이해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해가능성은 고난이도가 아닌 일반인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가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된다. 회계정보, 흔히 말하는 재무제표는. 목적 적합성, 회계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의사결정에 유리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 만약에 회계정보를 이용한 거와 안 한 거에 뭔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신뢰성, 그 회계정보 자체에 대한 믿음의 정도. 왜냐하면 엉터리로 작성하는 회사도 있잖아요. 분식회계. 투자자들 꼬시기 위해서. 그런 사기치는 데도 있죠.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과 중립성이 사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엉터리로 작성해서는 안 되고 표현은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립성, 자기네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비교 가능성, 기관별 비교 또는 기업 간 비교 가능되도록 작성해야 된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네 가지 중에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만큼 중요한 질적 특성은 아닌데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가 기업 실적 비교 가능하거나 또는 기관별 비교 가능할 경우에는 굳이 비교 가능성은 없어도 요 세 가지만 가지고도 질적 정보로서는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발표하기로는 신뢰성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좀 출제위원들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정답은 의의제기는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무형자산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한번 나오는데 주로 내용들이 이 내용으로 나와요.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영업권 및 개발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독점적, 배타적 이용권만을 표방하는 권리를 말한다. 대표적인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죠. 특허권 다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연구활동으로 인한 창업비, 개업비 등의 지출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므로 당해년도의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여기에 지금 좀 모순이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생각하고 3번.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특허권 딱 생각해 보세요. 자, 특허를 갖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돈 될 것 같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 이게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말이죠. 특허를 갖고 있으면. 자, 맞는 말이고 4번.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이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전한다.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2번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개정과목비 조교 등록 보면 연구활동비 또는 개발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험연구비, 개발비. 자, 요거 시험연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고. 아직까지는 이걸 무형자산은 아니에요. 자, 요거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삼성에서 요번에 실패했지만 핸드폰 새로 신형을 만든다. 처음에 요걸 만들기 위해서 시험연구소를 만들고 개업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연구에 들어가는데 성공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시험 연구비 범주로 잡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특허도 받고 이제 대량 생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개발 단계로 시험 연구에서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다음 단계가 개발로 들어가죠. 개발 들어가면 드디어 시제품도 만들고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요 개발비는 나중에 무형자산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자, 시험 연구비 요 단계에서는 무형자산에 포함될 수가 없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안 됩니다. 자, 요 구체적인 설명 다음 화면 좀 볼게요. 시험 연구비와 개발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회계 처리에 의해서 연구 단계와 그 다음에 개발 단계, 이거 구분을 이쪽으로 더 제가 넣었네요. 자, 연구 단계. 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무형자산, 뭐 인식 요건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무형자산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 단계로 봐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 단계에서는 이거 특허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성공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특허를 내고 시제품을 만들고 그럴 경우에는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 연구비 그래서 경상개발비라든가 시험 연구비 개정 과목은 2개 있습니다. 요걸로 해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자, 이 정도 구분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답은 몇 번이었죠? 예,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음 중 유동부채에 속하는 계정들의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자, 전산회계 2급 수준 나왔습니다. 부채 찾아보세요. 그 중에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중에 유동부채. 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죠. 단기 요거 10,000원 해당되고요. 미지급 비용 요거 부채죠. 그 다음에 예수금 부채 맞습니다. 이거는 비유동부채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선수수익. 자, 먼저 받은 수익 선수금처럼 자,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부채, 장기차입금 같은 경우는 비유동부채인데 이 장기차입금도 뭐 3년짜리 대출을 받았다. 근데 이제 1년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걸 원래는 장기부채인데 유동성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 그러면 유동부채로 처리를 합니다. 1년도 안 남은 경우에. 자,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5개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하면 얼마죠? 예, 46,000원.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아주 쉬운 문제고요. 거저먹기 문제 또 하나 나왔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 자, 이거죠. 직원 회식을 위해서 레스토랑에 구두로 예약을 했다. 돈 나간 거 아니에요? 예약했다 취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 예약 이런 거는 아닙니다. 계약금을 줬다 그러면 계약금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6번 문제.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인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죠? 시장성이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를 평가하며 되게 이 용어들 어려워하는데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주식이야. 근데 그게 매도 가능 증권. 대부분은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매도 가능 증권인데 이런 거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시가로 보는 게 맞죠. 자,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자, 맞습니다. 4번을 먼저 볼게요. 유가증권이 매매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영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거죠. 자, 3번은 뭐가 지금 이상해요? 매도 가능 증권. 아까처럼 매도 가능 증권 무조건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시장성이 있는 매도 증권은 시가로 보는 게 맞지만 사고 팔지 않는 건 시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성이 없는 경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그거 얼마에 요즘 가치가 얼마인지 뭐 공식적으로 시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공정가치가 아니고 요거는 장부에 있는 취득 원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자, 취득 원가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공정가치로 한다. 요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추가 설명 좀 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 증권,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 제6조 30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7번 문제. 자,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이거 앞에 몇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평가법. 선입, 후입, 이동, 총평균법 중에. 자, 요거 앞에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라 그랬죠. 요거 먼저 보고 할게요. 각 방법이 요 선입, 이동, 총평균, 후입, 선출법 이렇게 나오는데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비교. 물가 상승 시가 거의 지금까지 대세로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선의 총후,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 다음 후입선출법, 재고자산, 기말상품 재고액이 나온다. 일일이 시험 때 시간 없는데 일일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자, 왜 그러는지 이 밑에 보면 알 겁니다.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다. 요게 4, 3, 2, 1. 요거를 만약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400원, 300원 네, 이런 식으로 300원, 200원, 100원 나왔다.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기말상품 재고액이 제일 크면 이게 크면 이것을 자 기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이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요건 작아지고 요게 작아지면 당기순이익은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고자산이 클수록 당기순이익도 선의 총후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똑같은 형태가 벌어집니다. 매출원가만 반대로. 자, 그래서 선의 총후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아까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 그러면 뭐예요?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 요 말은 여기 매출 총이익이죠. 매출 총이익이라는 말은 이익이 많으면 당기순이익이 많아지는 거죠.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생각하면 돼요. 매출 총이익이 많아지면 그만큼 당기순이익도 많아지는 거죠. 다른 거 뭐 판매배 일반 관리비 빼도. 그래서 선의 총후 요 순서대로. 그래서 정답은 선입 선출법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선의 총후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요거는 몇 초 안 걸리죠. 선입선출법 1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건 아까 봤던 겁니다. 8번. 다음 중 대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기말의 대손 추산액에서 대손 충당금 자금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산한다. 차익보충법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자, 옳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상관없고요. 2번. 기말의 대손상각비를 설정하는 경우 모든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만 처리한다. 이런 말 나올 때 모든이란 말 나오면 뭔가가 좀 꺼림칙한 경우가 있죠. 대손상각비는요. 일반적으로 상품 매출 채권에 대하여 잔액이 1%를 대손 설정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매출 채권 말고 그냥 기타 채권 어떤 게 있어요? 미수금 같은 거. 그 다음 대여금. 이것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 채권일 때는 대손상각비라고 쓰는데 이것도 못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여기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지만 요거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요 밑에 설명 한번 볼게요.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명칭을 써서 처리한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 6조 17항의 의 2 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과 상계하고 대손충당이 부족한 경우는 그 부족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자, 미리 설정해놓은 대손충당이 있으면 이걸로 상계하고 대손충당이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로 나머지로 한다.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으로 설정한다.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어떤 데는 1%, 어떤 데는 2%. 가장 많은 데는 이제 보면 자동차 이런 쪽들이 많죠. 대손충당 설정하는 거. 자, 그래서 8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자, 이제부터 원가 회계에 들어가는데요. 제일 어려워하는 원가 회계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201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제조 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기초 제공품은 얼마인가? 자, 이런 원가 회계 문제 나오면요. 제공품 계정을 딱 그려놓으세요. 모든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계정이죠. 그래서 제공품 계정에 자, 기초 제공품 지난달에 만들다가 미완성된 거 넘어온 거죠.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여기에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직접 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그럼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미완성된 거 기말 제공품. 그래서 완성된 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칸을 빈칸 채우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 여기 500만 원 있고요. 색깔을 눈에 띄게 빨간색 쓰면 또 안 보이려나? 자, 재료비 500만 원. 직접 노무비 400만 원. 경비는 안 보이고요. 제조간접비 요거는 없고 제조간접비가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기초제품은 얼마인가? 우리 요거를 지금 구할 거죠. X. 자, 제품 제조원가 1,300만 원입니다. 기말 제공품 150만 원. 기초제품은 여기는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함정으로 넣어둔 겁니다. 자, 이거 합치면 1,450만 원. 1,450만 원.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 세 가지 1,200만 원인가요? 빼면 나머지 기초제품 나오겠네요. 250만 원이 나오나요? 맞네. 여기 250만 원. 그래서 기초제품은 1번 2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제공계정 그래서 쭉 써놓고 뭐 다 암기가 돼 있다 하면 그냥 쭉쭉 써나가세요. 그러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만 잘 두들기면. 자, 됐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자, 종합원가 계산 하에서 대량 생산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단일 종류의 상품을. 기말 제공품 평가 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요거 공식을 하나 한번 볼게요. 선입선출법하고 평균법. 자, 교재에 있는 거죠. 평균법으로 했을 때,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자, 선입선출법 먼저 설명할게요. 선입선출법은 물건을 순서대로 만드는 데 있죠. 자동차 대표적인 경우죠. 31일 날 사이렌 울리면서 벨트가 딱 멈춥니다. 그럼 벨트 위에 있던 거 미완성된 순서대로 쫙 있죠. 그 다음날 딱 이제 1월 1일 됐다. 앞에서부터 먼저 쫙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선입선출법은 다 나가니까 아예 선입선출법에서 기초에 대한 부분은 월초 제공품은 다 완성이 됐다고 생각해서 요 계산 공식에서 아예 빼고 들어가는 거자 하자. 월초 제공품 환산량은 빼고 계산을 하자. 그러면 여기에 비용도 월초 제공품은 빼고 당월 들어간 원가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선입선출법이고요. 자, 평균법은 월초에다가 또 여기에 월초 적분 빼지 않고 이 안에 완성품 수량에 월말 적분 환산량 다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평균법입니다. 그래서 이 완성품 수량 안에는 월초가 들어있으니까요. 자, 왜? 섞어버리는 거 있죠? 액체 같은 거, 석유. 이런 데들은 음료수라든가 월초 다 섞여서 어느 게 월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 평균법을 쓰면 되겠죠. 자, 평균법, 선입선출법 어느 게 복잡해요? 복잡하기는 월초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한 방에 그냥 월초 구분 없이 딱 해버리면 이게 편하죠. 복잡하기는 이거 월초를 찾아서 금액 찾아서 환산량 만들고 빼고 여기도 월초는 빼고 여기 들어갔지만 빼고 당월 제조 원가만 집어넣고 계산하면 더 복잡하긴 이게 선입선출법이 복잡합니다. 대신에 정확도는 이게 더 정확하죠. 월초를 빼고 당월 것만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선입선출법은 평균법에 비해 원가 계산이 간단? 아니죠. 아까 우리 봤지만 월초를 찾아내서 다 지워야 돼요. 빼줘야 돼요. 복잡하고 복잡한 대신에 정확하다. 이거 평균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 1번이 일단 정답이 나왔고요. 선입선출법은 기초제품 원가가 먼저 완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단기 투입 원가가 배분 대상 원가이다. 단기 것만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평균법은 기초제품을 단기 투입 원가와 같이 단기에 투입한 것으로 보므로 기초제품에 대하여 완성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자, 기초제품 따로 안 하고 그냥 다 합쳐서 뭉뚱그려서 하는 거죠. 평균법상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완성 수량에서 플러스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다. 아까 평균법 나왔죠? 단기 완성 수량 기초 안 빼고 다 포함해서 바로 요거죠. 네. 당월 제조 원가 완성 수량 완성품 수량 얼마 제공 환산량 자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11번 문제. 자, 이거 좀 치사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안 보던 용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혼합 원가라는 말이 나왔어요. 원가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직접 재료비와 직접 원비를 기초 원가로 한다. 어느 회사도 기초 원가 가장 비중이 많은 게 뭐냐? 인건비하고 재료비 요 두 가지죠. 식당의 경우를 봐도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제일 많죠. 자, 2번 혼합 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를 말한다. 근데 혼합 원가가 뭔지를 알아야 이거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혼합 원가 준변동비를 말함. 그 다음에 준고정비, 요거 준고정원가, 준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아직도 요거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아차하면 이거 바꿔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이번 기회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정비, 변동비는 여러분들 그래프 알겠죠? 자, 요거 이쪽 보세요. 요거 한번 시험도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래프로. 변동비. 조업도가 높을수록 생산량이 많을수록 재료비도 많이 들어간다. 총원가. 이게 변동비죠. 대표적인 게 재료비죠. 고정비. 조업도가 아무리 생산량이 늘어나도 총원가는 일정 1편단씩 나가는 거. 뭐예요? 임차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 있죠. 딱 금액 한번 정해지면 안 변하는 것들. 자, 이런 게 고정비입니다. 장사 잘 된다고 집주인이 계약기간도 안 끝났는데 집세 2배로 줘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자, 변동비 고정비인데 준변동비. 요 그래프는 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가는 겁니다. 준변동비. 변동비 성격은 똑같은데 어느 정도 기본 먹고 들어가는 거. 대표적인 게 여러분 핸드폰, 통신비, 기본요금 얼마, 그 다음 추가 사용은 그때부터 쭉 사용한 만큼 가는 거. 통신비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기본 얼마 먹고 변동비로 가는 거. 준변동비. 그러니까 준이라고 하는 건 기본 얼마 먹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준고정비. 이거는 뭐냐면 고정비는 고정비예요. 근데 갑자기 뻥 튀고 또 고정비. 또 뻥 튀고 또 고정비 쭉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뭐냐? 감독관, 뭐 작업 반장,
그런 인건비, 관리 인건비. 그냥 인건비, 시간당 알바비, 그건 변동비에 해당되고요. 일을 적게 하나, 오래 하나, 뭐 그냥 월급제, 공장장 월급 쭉 갔어요. 근데 생산량이 어느 정도까지는 한 명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직원 이 숫자로는 안 되죠. 더 늘려야 돼, 정직원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정하다가 어느 정도 생산량이 되면 이게 뻥 튀어서 신입사원 공채해가지고 왕창 뽑죠. 한 명씩 뽑으면 뭐 이렇게 가고 계속 가겠지만, 자 1월 달에 뭐 신입사원 공채했다. 그러면 총 인건비가 왕창 또 나가죠. 2배. 더 확장됐어. 그러면 또 몇백 명 또 뽑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준고정비입니다. 자, 계단식으로 가는 거. 일단 기초 어느 정도 먹고 쭉 가는 통신비. 자, 그래서 준변동비, 준고정비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걸 생각했어요. 핸드폰 요금, 기본 요금 플러스 변동비, 준변동비. 준변동비, 핸드폰 요금. 준고정비, 계단. 공장 관리자, 그런 인건비. 자, 그러면 지금 문제로 돌아가서 혼합원가는 아까 준변동비라고 그랬죠. 요걸 집어넣어가지고 신입생들 골탕 먹이려고 함정을 파놨어. 준변동비를 말한. 제가 여기 이야기했죠. 휴대폰 요금처럼. 일정 정도까지는 거의 고정비예요. 그러다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변동비로. 자, 그래서 조업대의 변화에 따라 일정비로 증가하는 변동비다? 아니죠. 준변동비입니다. 변동비라 보면 이거 앞에 주자 하나 있는 거 없는 거 큰 차이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간접원가란 제조간접비 말하는 거죠. 원가 직접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 중고정원가 관련 조업도 내에서 일정하고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액만큼 또 증가하는 거. 계단식. 공장장 월급 이런 거. 자, 맞는 말이고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12번 제품. 왜 제품이라고 그래. 12번 문제. 자, 기말제공품 100개에 대하여 완성도는 80%. 그러면 80%만 환산량으로 보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에 또 작은 함정을 파놨습니다. 뭐냐면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됐다. 그럼 80%가 아니고 재료는 100% 다 들어간 거죠. 가공비는 제조 진행에 따라 투입됐다. 그럼 가공비는 80%가 맞아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와 가공비가 각각 400원, 250원일 때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기초 제공품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비가 400원, 가공비가 250원. 그러면 미완성된 게 100개예요. 그러면 재료비에 해당되는 기말 제공품 100개 곱하기 공정 초기에 다 들어갔다 했으니까 100%예요. 곱하기 뭐예요? 1. 그러면 얼마예요? 400원이죠. 400원. 400개 곱하기 400원. 그럼 4만 원. 4만 원. 100%라 그랬으니까 이 4만 원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반대로 농업비, 가공비. 가공비는 100개 곱하기 250원씩입니다. 개당. 250원. 25,000원인데 몇 프로 완성됐다고 그랬어요? 완성도가 80%. 그러면 곱하기 0.8. 그러면 2만 원 맞죠? 예, 2만 원.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니까 두 개 더하면 6만 원. 네,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부 다 투입됐다는 거. 요거 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 전단계 세액공제법 알죠 이거?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빼면 납부할세액. 전단계 세액공제법이고요. 소비지국 과세원칙. 누가 내는 걸 최종 부가세 납부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예요. 여러분들이 24시간 편의점 가서 물건을 샀다. 그걸 주인이 받아서 다시
공장 쪽으로 해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가 다 내는 물건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고 물건에 붙이는 세금입니다. 직접 세금은 사람한테 붙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 개별 소비세.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개별 소비세가 뭐 있죠? 자동차, 뭐 경유 차량 개별 소비세, 뭐 미세먼지 때문에 뭐 오래된 경유차 폐차하고 새로 사면 개별 소비세 면제해 주겠다 보니까 오늘 인터넷 떴더라고요. 자동차, 골프장, 유흥업소 가는 거, 경마장, 어느 특정 제품 또는 특정 장소에 대해서만 소비세 붙이는 거. 이걸 개별 소비세라 그럽니다. 개별 소비세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요. 우리나라 80년, 70년 경제 개발할 때 아껴서 저축하자. 그 돈 기업이 대출받아야 제품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으니까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 일반 서민 골프장 못 가게 하고 자동차 못 사게 하고 유흥업소 못 가게 하고 경마 못 하게 하고 심지어 지금은 없어졌지만 냉장고 사도 개별 소비세 붙였어요. 어디 벌써 텔레비전을 여러분들 지금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겠지만 뭐 지금 뭐 최근에 돌아가는 거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 아빠가 했던 짓거리 그대로 딸이 물려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개별 소비세 특정 물품, 보석, 자동차 또는 특정 장소, 골프장, 경마장, 유흥업소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 개별 소비세인데 개별 소비세에 반대되는 개념이 일반 소비세예요. 누구나가 내야 되는 세금. 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 유통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 부과하는 것.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바로 이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익이 있으면 세금 내라.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라. 소득세. 이익이 있으면 세금 내라. 부가가치세.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뜰린 거죠. 관련이 없는 것 13번에 4번입니다. 14번 문제. 자, 요거 살짝 말 바꿔서 함정 하나 파놓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매입세.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세금 주고 사왔어요. 그거 매입세 공제 받죠. 그래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자, 우리가 물건 팔아서 1억이다. 1억 1000이다. 1억에 세금 1000만 원. 근데 매입세 요거 사오는데 6천만 원 들었다. 6천만 원 들었다. 그러면 1억 1000에서 6천만 원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곱하기 0.1 세금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에 대해서 0.1 하면 500만 원 세금 내는 거죠. 이게 부가세입니다. 만약에 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다. 그러면 1억 1000에 10%. 1100만 원 세금. 완전자에서 600만 원이 더 나가요. 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겠죠. 근데 공제 가능한 거. 그러니까 세 개는 너네 이거 공제 못 받아. 세금 왕창 내야 될 겁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농수축산물. 그 다음에 국민들 문화, 복지에 관련된 거. 약국, 학원, 교육. 그 다음에 도서. 여러분들 교재 있죠? 여러분들한테 부가세 안 받습니다. 그냥 면세품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인쇄사에서 인쇄해가지고 올 때는 부가세 줘야 됩니다. 왜? 인쇄사는 면세사업자가 아니에요. 일반 사업자예요. 그래서 부가세 세금 다 주고 그 부가세 계산서, 세금 계산서 다 받아와요. 근데 책을 팔고는 공제 못 받습니다. 왜? 출판사는 면세사업자거든요. 야, 너네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거 되는데? 근데 1000cc 함정이 이거예요. 초과예요? 이하일 때죠. 1000cc 이하 모닝 뭐 이런 것들인가요? 네. 1000cc 이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
그래서 KT라든가 이런 데 차량 다니는 거 보면 경차들 막 돌아다니죠. 영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따른 또 뭐 유지비 같은 거 다 되니까. 직원이 복리후생 관련한 매입세액. 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오른 거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못 받죠? 아까 이것도 못 받고 왜? 전시시 이하라 해야 되는데 이상이니까. 직원이 복리후생 관련한 매입세액. 직원들 복리후생 해준 거예요. 이건 해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 누가 복리후생 해주려고 그래요? 이거는 매입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거. 대표적인 게 접대비죠. 접대비가 물론 사업과 전체 넓은 의미에서는 연관성이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이거 못해요. 이거 없으니까 요즘 살만 난다 그러잖아요. 접대 안 해도 되니까. 안 그러면 연말에 술상무들 얼마나 움직였는데, 물론 술상무들은 다 잘렸겠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공 그러죠. 불공. 이것도 불공.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제일 중요한 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누가 누구한테 세금을 주고받았는지 표시해야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그 다음 언제. 근데 여기 보면 이것도 치사하게 해놨어요. 공급연월일이냐 아니면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이냐. 이겁니다. 작성이 맞는 겁니다. 물건 주고받고 세금계산서는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작성연월일. 이 외의 것들은 전부 다 임의적 기재사항. 써도 되고 뜰려도 상관없고 이거는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번에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호는 끝났고요. 약간의 함정들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난해한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좀 쉬었다가 실무 시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